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152년 만에 처음으로 전임자 없이 이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현재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현지 시각이 지금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예. 6시 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전 한 11시 반부터 이게 취임 시작됐는데 다 지켜보셨습니까? 예, 드디어 방금 전에 네. 약 한 1시간 됐는데요. 네. 다 조 바이든 예. 이제 대통령입니다. 예. 백악관 들어갔어요. 대학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엘링턴 국민예지 참배하고요. 예. 그 쉽지 않았는데 네. 이제 시작한 거죠. 예. 네. 자, 이전과 다른 모습들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네,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취임식 올해까지 이게 예. 8번째 지켜보는 건데요. 네, 예, 8번째. 참가하기도 하고. 예. 이번에는 참가를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청장을 갖고서도 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게끔 이제 워싱턴 DC가 예. 조그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안 다니고 무장한 군인들만 거의 한 경찰까지 합쳐서 한 3만여 명이 예. 한 일주일 동안 네. 짐치고 있으니까 예. 거의 유령도시 비슷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취임식을 한 거죠. 예. 평소에는 몇십만 명이 축제 분위기로 와서 하는데 이번에는 예. 그 내셔널몰에 20만 개의 작은 성조기를 꽂아놓고 예. 사람 없이 그렇게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초청장 받으셨는데 그럼 못 가신 거네요? 현장에는? 이번엔? 예, 왜냐하면은 예.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까지 오라는데 도저히 그 네. 시간에 네네.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오바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하루 종일 걸어만 다녔지만 네. 이번에는 다 바리케이트고 예. 다 전철도 폐쇄했고 예. 또 이러기 때문에 며칠 전서부터 가서 묵지 않으면은 네. 그 장소 예.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죠. 어떤 방식으로는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2024년 이제 4년 뒤 출마를 고려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완강하게 이어갈 때 계속 나오는 게 이제 20일 취임식 때 같은 워싱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는 이 4년 후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게 얘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지나간 게 이제 지난 그 6일 날 큰 사단이 났잖아요. 그 폭도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난 거에 미국의 여론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트럼프 쪽에서 톤 다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취임식에 참가도 안 하면서 아침 일찍 그 플로리다로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백악관에서 앤드류 공군기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 직원들 몇하고 이 행사를 치르면서 연설한 내용이 다시 돌아오겠다. 네. 희망하건대 빠른 시간에 돌아와야 되고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런 끝까지 불복하고 뭔가 정치 세력화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어제 저녁 때 막판에 사면을 했습니다. 사면이 없지 않냐 끝까지 조용해서요. 그런데 사면하기 전에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충직하게 대변인 역할을 하던 오하이오의 짐 조던이라는 의원하고서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스티브 배넌을 사면을 시켰어요. 4년 전에 트럼프를 선거운동을 책임져서 대통령 당선시켰다가 백악관에서 쫓겨났다가 사위랑 불화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범죄로다가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을 한 거 보면은 예. 뭔가 본인 중심으로 가서 정치 세력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냐. 예. 전문가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까지 불복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막판에 또 물러나는 날 전날 밤에 또 사면하고 자, 끝까지 사실은 뭐 계속해서 사실은 뭐 그 앞으로 뭔가 일을 벌이겠다 이런 계속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 이게 또 미국의 정치 어떤 분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남북 전쟁 수준으로 파악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지금 뭐 그 지난 1월 6일 이 인종주의 범죄 집단들이죠. 예. 아, 이게 또 지난 트럼프 4년 동안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너무나 많이 불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미국 내에 이 백인들이 이 갖고 있는 인종적 이 사고가 얼마나 한심하냐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놀라는 거는 그때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사하고 나오고 있는 밝혀지는 내용들이 예. 이 정부 내에 경찰 안에 전현직 경찰이나 퇴역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예. 오늘 취임식을 놔두고 하루 전인 어제에 동원된 방위군 안에 이런 집단과 연계된 사람들이 색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임무에서 배제되고 한 몇 시간마다 몇 명이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공포였었죠. 예.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이게 과연 미국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늘 취임식 때 바이든 통합, 단결, 이 국가를 안정시킨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 아직 혼재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 이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이 이런 분열 상황을 통합을 여러 번 이제 취임사 얘기했지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지난 그 5일날 조지아주의 런오프 일렉션에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그 트리플 크라운을 썼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게 그나마 이제 좀 안도감을 시민들이 갖게 됐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도 여하튼 오늘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하는 게 미국 시민 7,400만 명이 나를 찍었다. 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분열된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그리고 오늘 취임식 때도 초긴장 상태였던 게 20일 6일날 DC에 와서 사단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이 아직 DC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을 저질를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그 긴장되고서 이 걱정스럽고 이런 거를 치러서 지금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비로소 백악관 들어가니까 좀 마음을 놓고 휴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가늠하기 어렵다. 많이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을 하다 보니까 한 2달 반 동안 사실은 원래 대선 승리가 확정이 되면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게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지도 큰 고민이겠습니다. 이게 100일 뒤에 그 탄핵안 상원에 송부한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게 없는데 6일날 의회를 잠시 뺏겼던 거에 대한 이 의회 지도부의 이 화가 난 상황에서 그냥 바로 하원에서는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렸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하면 할 일이 많은데 탄핵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서 의회 지도부가 이거는 역사에 남겨야 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해서 강행을 했는데 과연 지금 하원을 통과된 탄핵 결의안을 상원으로다가 언제 그 넘길지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게 뉴스의 초점이었는데요. 어제 공화당의 넘버원인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하고 선을 분명히 걷는 발언을 했어요. 네. 지난 6일날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비슷한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입법부가 의회가 이렇게 틀렸다라는 거 분명히 하면서 공화당이 이 트럼프와 선긋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당론이 탄핵을 통과시키는 걸로 되면은 이게 되지만은 아직 이 새 행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안을 언제 결정할지, 그리고서 많은 또 전문가들은 그래도 트럼프 세력을 봐서 2년 후 중간선거를 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탄핵안을 처리를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 의견인데요.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 탄핵 자체가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점 자체 때문에 뭐 이게 그 새 정부의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바꿔야 되고 트럼프의 유산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트럼프 편을 들지 않지만은 탄핵에 반대했던 공화당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탄핵감이긴 하지만은 탄핵을 하면서 여하튼 국가를 통합시켜 나가야 되는 새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그런데 이제 탄핵을 강행한 쪽에서는 탄핵이 만일에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탄핵에 대한 이 찬반 논의가 있는 거고, 여하튼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이든 새 정부 사람들의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통합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 탄핵 자체가 끌고 갈 이런 전국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할 게, 고민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당장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또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망자가 벌써 누적 사망자가 41만 명 넘었죠. 그렇죠. 40만 명 훌쩍 넘어서고, 여하튼 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처음으로 워싱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간 게 내셔널몰 앞에에 그 40만 명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과제. 그래서 오늘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대통령 명령으로 사인하는 게 앞으로 일단 100일간 전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라는 대통령 명령에 사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국경 장벽 건설하는 거 중지시키고 뭐 이런 그 파리 기후 협약에 하는 거 5가지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마 중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서명 사인하는 게. 그러니까 그쵸, 말씀하신 대로 가장 다급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국민들 보호하는 사안하고, 두 번째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닥을 치는 이 소비자들의 경기 문제, 학교 문을 열고 100일 내로 학교 문을 어떻게든지 열겠다라는 게 가장 강주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해온 얘기입니다. 김동수 대표께서도 이제 현재 사시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뭘 할지도 많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 이상으로 공포스러웠던 게 이 지난 4년 동안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다 전국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이 정말 무장을 하는 수준으로다가 조직화됐어요. 이게 지금 바이든을 앞장세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색인종 차원에서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국내 테러리스트로다가 규정하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장 기대했던 그런 내용이고, 2가지 참 어려운 미국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새 정부 출범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외교라인 새로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지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이렇게
회담 조율 이런 게 얘기 꺼내기는 지금 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내 일 때문에. 다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델라웨어를 떠나면서 그리고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후 변화라는 게 너무나 지구촌에 다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꽤 빠르게 워싱턴에서 개최하겠다라는 언급을 몇 번 했습니다. 예. 아마 여기에 추천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네네. 1대1 따로 회담이 되면은 네. 그게 아마 최초의 새로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원래는 뭐 그 빠르면 6월쯤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긴 한데 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의 그 현장에서 따로 1대1 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럼 빠르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직 일정에 대해서 뭐 그 네네. 누구도 모르죠. 예. 변수가 많고 예. 더구나 이 의회에서 아직 이전 같으면은 최소의 강요들이 장관급이 컨퍼메이션을 맞추는데 인준을 받게끔 준비를 해주는데 네.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뭐 거의 한 2주가는 갈 텐데 네. 그래서 이 일정은 의회가 얼마나 빨리. 한 목소리로 예.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좀 빨라지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인터뷰 나눴습니다. 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1차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민들도 상당수 포함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그러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아닙니까? 몇 명한테 가는 겁니까 이게? 네, 그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 그 지원하지 못했었던 외국인하고 또 외국 국적 동포까지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우선 좀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1,399만 명의 경기 도민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 이번에 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경기도 의회의 제안을 좀 면밀히 검토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예. 경기도는 앞으로도 좀 이런 지원 의사를 좀 밝혔는데요. 코로나19가 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뭐 4차, 5차 유행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역시도 심화될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 보건 방역과 그리고 이제 경제 악화를 막는 그런 경제 방역은 동시에 좀 조화롭게 해결해야 될 좀 중요 과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당 정과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뭐 시점이라든지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 좀 이견이 좀 있었고, 뭐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조율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 이렇게 유독 먼저 만약에 네.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이제 자치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과 이제 뭐 어떤 다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2차 그 재난 기본소득을 좀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이 지사는 그 도의회 제안 이후에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하고 또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뭔지 그걸 좀 치열하게 고민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예. 그러면서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이런 뭐 자체 방역이 좀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현재도 좀 수조 원대의 선별 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이 지원금 때문에 좀 방역이 악화되는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 네. 그리고 그보다 이제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을
이런 방역에 좀 장애를 초래한다는 그런 주장에도 예. 근거를 찾기 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 간 좀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지방 정부마다 좀 각자의 특색과 상황 그리고 책임자에게 어떤 철학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또 이런 또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이 지방자치제도다. 그런 만큼 이 부분도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실제로 이 지난해 그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한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좀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이 포천시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포천시가 가장 많은 금액인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원 재난금 이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는 예. 어떤 그 정책 결정하고 또는 예산 편성의 그 우선순위 문제가 거기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데 좀 인식을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1차 재난 기본소득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 지급됩니까? 네, 이 경기도는 이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이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멸성이라면은 언제까지 안 쓰면 뭐 사라진다 뭐 이런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대상은 내국인 이제 1,341만 명 그리고 또 등록 외국인하고 또 네.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면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모두 합하면은 이제 1,399만여 명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예. 이제 재난 기본소득 지급액하고 또 부대 경비를 합해서 모두 이제 1조 4,035억 원입니다. 예. 해당 이 재원은 이제 지역 개발 기금 그리고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그리고 이제 재난 관리 기금 명목으로 편성된 재원에서 조달할 계획이고요. 이 지급 대상 기준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예. 올해 1월 19일 그러니까 그저께 24시를 기준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 수급 대상입니다. 예. 이게 기준일 당시에 또 태어난 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기준일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급 시기의 경우에는 이 방역 상황을 좀 고려해달라는 그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설 전이냐 또는 설 이후냐를 놓고 좀 검토 중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설 전 지급이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어떤 좀 지자체의 그 자율권을 존중하되 이런 방역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라는 건데 이 설 명절 전에 지급을 해야지 이게 좀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크다는 점 그리고 또 이 경제하고 방역의 상관관계가 이거 좀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던 점을 볼 때 설 명절 전에 좀 지급이 이루어질 점에 좀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급 대상에 그 외국인도 포함된 것도 좀 눈에 띕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지급했을 때 어떤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아마 했나 보죠. 뭐 그런 판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형평성 차원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 관련 내용입니다. 이 지사가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또 검토한다고 또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옮겨가는 그 지역이 경기 북부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경기도는 앞서서 이제 2차에 걸쳐서 이제 공공기관에 이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3차 이전 계획은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춘 만큼 이제 상대적인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양주시, 포천시와 같은 이런 일부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이제 건의문과 또 환영 인사를 의사를 밝히면서 좀 물밑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부동산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어떤 그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커진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전할 그 대상 지역인 경기 북부의 각 지자체 주민들이 좀 크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는 그 지속적으로 이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과 또 각종 군사 규제, 뭐 시설 규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상대적인 그 발전 불균형 상태에 놓였었다. 그런 만큼 좀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밝혀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14일에는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산하기관을 좀 살펴보자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경기 북부가 좀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생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데 갖춰야 한다. 이게 이제 이전에 좀 어떤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도 이제 어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이거를 이제 북부나 북동부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물류단지의 경우에는 현재 그 경기 동부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동부는 좀 지향을 하고 북부로 유도할 그런 방침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차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데 3차인데 그럼 앞선 1차와 2차 때는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 뭐 앞서 뭐 이전 상황을 좀 살펴보면 경기도는 1차로 일단은 2019년도에 경기관광공사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지난해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양주시, 또 동두천시, 김포시 등 이제 이전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북부 10개 지자체 가운데서 이제 좀 그 주요 산하기관이 이제 어떤 고양시, 양주시, 그리고 동두천시에만 유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3차 이전에 대해서는 그 앞서 주요 기관을 좀 유치하지 못했었던 그런 포천시라든가 남양주시, 뭐 가평, 연천군, 뭐 파주시, 구리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유치전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좀 경기 북부 어떤 추가 이전을 원하는 그런 좀 경기도 산하 기관을 좀 살펴보면 이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인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도에 따르면은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재 이제 5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는 560여 명, 그리고 이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4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이동해서 그쪽에서 살고 그쪽에서 또 뭐 경제 활동을 할 테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다른 주제인데 그 경남 창원에서 자녀를 이제 첫째,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게 그 저출산 문제가 이제 점점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좀 앞다퉈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경남 창원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자녀 출산 시에 1억 원을 지원을 하는 일명 이 드림론을 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을 좀 살펴보면 신혼부부한테 먼저 이제 1억 원을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첫째 자녀를 출산했을 시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둘째 출산했을 때에는 이 대출 원금의 30%를 면제해주고 이제 셋째를 출산하면은 1억 원 전액을 이제 탕감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현재 이 창원시의 경우는 거의 매달 500~600명씩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500명씩이요. 네, 좀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창원시가 좀 특례시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구가 최소 이제 100만 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서 이 100만 명의 어떤 그 선을 맞추기도 좀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제 인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원래 특례시가 되면 또 이런저런 또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출산 정책에 1억 원 뭐 각 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억 지원한다고 해서 큰 손해는 볼 거 없다는 그런 판단도 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인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인구를 좀 늘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이런 파격적인 정책으로라도 좀 이렇게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거 하는데 없어요? 네, 그 충북 제천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곳에는 최대 5,15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대출형 그런 출산 장려금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충북 제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한 시민이 그 셋째를 출산한 덕에 어떤 대출 1억 원 가운데에서 이제 4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기사화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그런 지자체들도
좀 갈수록 좀 액수를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허. 경남 삼천군의 좀 예를 좀 들어보면 출산 축하금을 굉장히 많이 좀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를 낳으면은 네. 29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예. 둘째는 410만 원. 이제 셋째 출산 시에는 둘째보다 무려 3배가 넘는 1,2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